자유납이 안 되는 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정기납으로 되어져 있는데 보통 막 10년 이렇게 가입 기간을 설정하거든요. 자,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매월 납입해야 되는 그 금액들은 계속적으로 내셔야 돼요. 퇴직을 해서 이직을 하는 그런 순간에는 사실 소득 공백도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연금저축보험은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내야 돼요. 다만 이러한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는 네, 반갑습니다. 김봉건의 연금수업 곤쌤 김봉건이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강연 주제는요, 자, 절세금융상품 초심자를 위한 아주 기초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하도 어려운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아주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질문 사항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금 이게 초심자들 너무 어렵다, 내용을 보면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아주 초심자들을 위해서 연금저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보통 이제 금융상품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만약에 연금저축을 가입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또 공부를 하실 계획을 세우는데요. 자, 공부할 때는 크게 세 단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납입 단계에서 나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게 있는가. 자, 두 번째로는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지. 자,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뭐예요? 저축해서 자금을 인출해야 되는데 인출에 대한 조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하시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상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금저축 IRP뿐만 아니라 사실 나중에 뭐 이렇게 특정 조건들을 충족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비과세 연금 상품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을 우선 크게 분류하면 이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세제 적격 연금, 두 번째로는 세제 비적격 연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자, 그러면 세제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납입 단계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상품을 의미하고요. 세제 비적격 연금의 경우는 납입 단계에서 아무런 세제 혜택은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들을 충족했을 경우에 세제 비적격 연금의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령하는 연금액이든지 아니면 나중에 일시금으로 찾았을 때 그때는 세금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부과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금저축 IRP 계좌의 경우는 세제 적격 연금으로서 납입하는 과정 중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운용하는 과정 중에는 과세이연은 운용하는 데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인출하게 되면 그때 세금 떼겠다. 그래서 과세를 뒤로 늦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인출 단계에서는 저율과세는 연금소득세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전까지는 5.5%, 그 다음에 70세 이후 80세까지는 4.4%, 그리고 80세 이후부터는 3.3%의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게 되면 저율과세 되는 조건들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했을 때, 두 번째로는 모든 사적 연금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이익이 인출될 때는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개인연금이다라고 한다면 세제 적격 연금과 세제 비적격 연금 이렇게 구분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떠한 연금 먼저 시작해야 되냐? 사실 세제 비적격 연금, 비과세 주는 그런 상품들 사실 보험회사에 많이 있는데 가입해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가입해서 다소 좀 후회를 좀 많이 하는 그런 형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내가 연금 상품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제 적격 연금을 먼저 선택해서 운용하는 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는 거 일단 먼저 설명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개인연금 상품의 비교, 조금 세부적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자, 세제 적격 연금은 상품 유형으로 보면요. 연금저축 신탁, 근데 가로 판매 중지. 수익률이 너무 안 나서 판매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었냐면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 신탁입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이 안 나는데 나는 은행에 연금저축 신탁을 과거부터 가입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연금 계좌끼리는 이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신탁을 연금저축 펀드 쪽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다만 옮길 때는 해지하고 옮기는 게 아니라 제도의 이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이커만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 가입한 연금저축 신탁이 그냥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로 전환되는 형태고 해지해서 옮기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제도의 이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보험회사에서 파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연금저축보험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연금저축펀드라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보통 이제 연금저축펀드라는 내용보다는 연금계좌 이런 표현들을 더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계좌는 동일한 상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자, 이름에 연금저축펀드가 있으니까 왠지 내가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펀드에 가입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연금저축 펀드를 만약에 내가 가입을 하게 되면 계좌를 개설하게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계좌에는 뭐가 생기냐면 계좌 번호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좌 번호에다가 내가 돈을 납입하게 되면 납입이 인정이 되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상품은 언제 운용을 해야 되냐? 그 계좌번호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펀드나 ETF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 선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뭐 연금저축 펀드다라고 해서 펀드를 매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원금 도달되는데 대체적으로 뭐 최근 나온 상품들은 뭐 이렇게 원금 100%가 금방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가입하신 상품들은 원금 도달되는데 약 한 7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이제 사업비들이 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원금 도달되는데 약 한 7년 정도 걸려요. 상당히 좀 오랜 시간 걸릴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전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손실을 보면서까지 이전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적정선에서 납입 원금에 도달되는 그 시점까지는 일단 잘 유지해 주시고요. 다만 유지하는 과정 중에 투자 공부는 조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 신탁은 사실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나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따박따박 돈만 잘 납입하면 사실 알아서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수익률이 현저히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특징들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 신탁 가입하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있으면 일단 시기를 봐서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되 연금저축 펀드 안에서 어떻게 운용할지 운용 계획은 반드시 공부를 하고서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세제 비적격 연금의 경우는요, 연금보험 혹은 변액연금보험이라는 이름을 보통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다만 이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운용이 잘 돼서 수익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인출했었을 때 적지 않은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이 딱 도래됐는데 한 10년, 한 15년 가입해서 납입 금액이 1억, 1억 5천, 2억까지 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근데 안타까운 건 납입 금액이 2억 원인데 현재 평가 금액도 2억 원인 거죠. 자, 그러면 20년 동안에 아무런 수익이 없는 그러한 형태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따라서 적정선에서는 반드시 변액이라고 하는 이름자가 있으면 펀드를 선택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펀드 운용과 펀드 변경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변액연금을 가입하더라도 거의 방치하는 그런 수준에만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금융상품에 대한 특징들을 꼭 공부하고 가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납입 한도의 경우는 세제적격연금은 많이 납입을 할 수가 없어요. 전체 낼 수 있는 것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제 비적격연금의 경우도 월 15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을 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월 한도는 150만 원. 자, 근데 150만 원 곱하기 12 하게 되면 연간 1,800만 원. 따라서 세제 적격연금과 세제 비적격연금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 한도는 월 기준으로는 150만 원, 연 단위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1,800만 원 정도는 맞춰놨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세제 비적격연금의 경우는 일시납으로 한꺼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일시납으로 납입할 수 있는 납입 금액도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1억 원까지만 가능한 그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들은 있는데 세제 적격연금은 납입하는 과정 중에 세액공제 해줍니다.
다만 연금저축의 경우는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납입 한도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IRP 계좌를 포함했었을 경우에는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자, 600만 원 세액공제 해줘 이러니까 진짜 600만 원을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조심하셔야 될 것은 6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이 곱해집니다. 세액공제율은 13.2% 혹은 16.5%가 곱해지고 나서 그 금액이 세액공제되는 거지, 여기 써있는 600만 원을 여러분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600만 원 된다라고 해서 혹시 600만 원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연말에 600만 원을 돌려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제 비적격 연금의 경우는 세액공제가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액공제 한도 자체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납입하는 과정 중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세제 적격 연금이다. 그리고 현재 가입 가능한 상품들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가 가입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운용하는 과정 중에는 세제 적격연금과 세제 비적격연금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장기간 과세에 이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출하는 과정 중에는 세제 비적격연금의 경우는 조건 충족하면 비과세고요. 만약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몽땅 다 이자 소득세로 과세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세제 적격연금의 경우는 인출 금액에 따라서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려면 다시 첫 번째로는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수령해라. 두 번째, 그 금액의 크기가 1,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조건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간 1,500만 원 이상 인출하게 되면 그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과세 신청을 하던가, 하나는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 분리과세 신청하게 되면 세율은 몇 프로? 16.5%가 적용이 되고 다른 소득이랑 합산되지 않고 그냥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형태고요. 자,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게 되면 내가 수령하는 연금액과 다른 기타 수령하는 혹은 발생하고 있는 그 종합과세 대상 소득들을 몽땅 다 합산해서 5월 달에 또 세금 신고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러한 특징들 가지고 있다는 것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연금저축 상품의 유형별 비교. 자, 일단은 판매 회사들은 아까 이전 시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연금저축 펀드는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신탁은 은행에서, 연금저축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 신탁은 판매를 안 하고 있다. 안 하는 이유는 수익률이 현저히 낮아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적용금리를 보시게 되면 연금저축 펀드의 실적 배당은 그래 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익 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금리가 적용되는 거니까. 근데 연금저축 신탁도 신기하게도 뭐라고 돼 있어요? 실적 배당이라고 돼 있는데 대략적으로 약 한 90%에서 한 95% 정도는 안전하게 운용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비율만 살짝 공격적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이름 자체를 그냥 실적 배당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예금금리보다 약간 조금 높은 수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낮은 형태의 금리 수준이 계속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률 측면에서는 현저히 이렇게 썩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자, 그리고 연금저축 보험의 경우는 보험회사의 공시이율로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시이율을 조회해봤더니 2.22%. 사실 예전에는 공시이율이 예금금리보다 높았는데 최근에 금리가 급격히 한번 인상되는 그 시기에 공시이율 자체가 쫓아오지를 못하고 나니까 사실상 공시이율이 너무 매력이 없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이율 한번 조회해 보시면은 보험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2.22%니까 사실 일반 예금금리보다 현저히 낮고요. 그리고 또 납입하는 과정 중에 혹은 운용하는 과정 중에 적지 않은 사업 비용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납입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연금저축 펀드, 일단은 자유납입이 가능하고요. 연금저축 신탁도 일정 부분 자유납입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자유납입이 안 되는 연금저축 보험의 경우는 정기납으로 되어져 있는데, 최초에 가입할 때 일단은 뭘 설정하냐면 그 가입 기간을 설정합니다. 보통 10년 이렇게 가입 기간을 설정하거든요. 자,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매월 납입해야 되는 그 금액들은 계속적으로 내셔야 돼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10년 동안 쭉 납입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떠한 케이스에는 뭐 이렇게 퇴직을 해서 이직을 하는 그런 순간에는 사실 소득 공백도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연금저축보험은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내야 돼요. 중간에 납입을 중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는 자유납입. 내가 내기 싫으면 그냥 안 내도 되고요. 내고 싶으면 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매월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목돈이 있으면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적립금 운용에 대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펀드 상품이다 보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위험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수익성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 신탁과 연금저축 보험의 경우는 안정성을 중시해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 지급 방식, 사실 우리가 납입해서 세액공제 되는 거 알겠어, 운용하는 거 알겠어. 다만 인출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빼야지, 그런 정보들을 많이들 안 갖고 계시는데 인출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금 지급 방식은 연금저축 펀드 혹은 연금저축 신탁 혹은 연금저축 보험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확정 기간 혹은 확정 금액 이렇게 설정해서 뭘 받을 수 있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내가 그냥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인출하고자 하신다면 실제로 연금을 개시하실 때는 요청하시면 돼요. 나는 그냥 자유롭게 인출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셔서 연금저축 펀드 내에서 일부만 먼저 조금씩 인출하시고 자금이 필요할 때는 더 많은 금액을 인출 요청하시게 되면 이렇게 수령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연금저축 보험의 경우는 그런 방식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몇십 년 동안 수령하게 되어져 있는 구조가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종신형이라고 하나 자료 화면에 써 있는데 야, 그럼 종신형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으나 자, 종신형은 누가? 자, 연금을 수령하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뭐가 중단된다? 연금 수령하는 그 수령 금액 자체가 이제 중단되는 그런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신형 때문에 뭐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을 선택하는 분들은 물론 없겠으나 이러한 제도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연금저축을 만약에 내가 증권사 걸 가입하면 뭐 종신토록 수령할 수 없는가요? 아니요, 수령할 수 있는데 어떻게 수령할 수 있냐면 사실 가늘고 길게 수령하시면 돼요. 많은 금액을 그냥 계속 받지 마시고 적은 금액 가지고 계속적으로 인출하게 되면 사실상 종신토록 수령하는데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금 보장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연금저축 펀드의 비보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 연금저축 펀드 안에서도 금리형 ETF들 선택해서 운용하시게 되면 사실 원금 손실 없이 장기간 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무조건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게 됐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금리형 ETF나 이런 것들 선택하시게 되면 사실상 원금 손실 없이도 장기간 운용 가능한 특징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연금저축 신탁과 보험의 경우는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는데 보험 상품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떼이기 때문에 사실 7년 이내의 기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무방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예금자 보호의 경우는요, 뭐 일단은 뭐 투자성 상품들은 대체적으로 예금자 보호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금저축 신탁과 연금저축 보험의 경우는 예금자 보호가 적용이 되고 있다. 다만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준점들은 사실 저는 크게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예금자 보호 때문에 무조건 뭐 안전한 은행이나 보험 상품들을 선택해야 된다. 결코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예금자 보호에만 매몰되셔서 금융상품을 선택하지 않으셔야 될 필요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일단 연금저축만 놓고 보면 600만 원에 대한 뭘 해준다? 납입하는 과정 중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2%, 16.5% 저희 갑자기 또 연금저축 신탁이 등장했는데 세액공제율로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액공제율은 13.2 혹은 16.5%인데 옆에 보시면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6.5% 적용되시는 분들은 급여소득의 경우는 5,500만 원 이내, 그리고 사업소득의 경우는 사업소득 금액 기준으로 4,5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초과하게 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이 된다.
자, 근데 내가 알기로는 나는 900만 원까지 되는 줄 알았는데 왜 600만 원이에요? 라고 하면 일단은 연금 저축에는 600만 원까지 되는 거고요. IRP까지 활용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최대 900만 원 한도까지 뭘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나는 연금저축을 먼저 가입해서 600만 원 냈고요. 자, 그리고 나서 IRP 계좌에서 추가로 300만 원을 내게 되면 그때는 토탈 9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반대로 IRP 계좌의 경우는 최대 그냥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계좌를 두 개로 나누는 건 너무 귀찮아 그러면 그냥 IRP 계좌 하나 선택해서 900만 원을 납입해서 운용을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다만 IRP 계좌의 특징과 연금 계좌의 특징을 조금은 공부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지는 판단하셔서 선택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저축을 가입했었을 때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돌려주는데 일단은 납입 금액에 따른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나는 일단 처음 하는 거니까 매월 10만 원씩 한번 해보겠어. 자, 그럼 10만 원 내에서 곱하기 12달 하면 연간 1,2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세액공제율은 13.2 또는 16.5%. 자, 그러면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다? 15만 8천 원 혹은 19만 8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 근데 환급이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연말정산하면 내 통장에다가 19만 8천 원을 이렇게 딱 입금해 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일단 틀렸습니다. 19만 8천 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19만 8천 원 어치 세금 낼 것을 공제해 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차감돼서 차액이 더 생기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한 부분들을 연말정산할 때 환급금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는 월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 내게 되면 16.5% 적용받는 분들은 그래도 세금을 99만 원이라 깎아줘요. 자, 근데 가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차피 세금 깎아주고 나중에 인출하면 세금 다 떼가는 거 아니야? 물론 떼가지만 그런 세금을 얼마나 떼가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금 소득세율은 가장 많은 게 5.5%고요. 가장 낮은 게 3.3입니다. 자, 그러면 납입했을 때 16.5나 13.2 일단 돌려받았잖아요. 그죠? 얘를 수익률로 환산해도 되죠. 16.5% 어찌됐든 돌려받았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인출하더라도 16.5 또는 13.2%가 아니라 적격으로 인출하게 되면 5.5에서 3.3%의 세율만 적용되니까 상대적으로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